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는 상반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총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성장한 165.3기가와트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점유율 1위는 27.3%를 차지한 중국의 CATL이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규제 당국의 압박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올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앱 내부에서의 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이제 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부터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외 무역 등 국제 간 결제에 가상화폐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금융 제재를 우회해 국제 교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강원 산지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을 보면은 급락 급등 폭이 너무 커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일 바뀌는 급락 급등세에 비관론과 낙관론이 널뛰듯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의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변화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상자산을 ETF 등 기초 자산으로 허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요. 자칫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업을 하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누구나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 대응을 위한 지침서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이제 폭락 이후에 이틀 동안 반등에 성공했다가 이제 어제는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다시 또 양시장 조정을 받았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흐름으로 보면 폭락의 충격에서는 차츰 회복을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1.24% 31포인트가 올라서요. 2588.43포인트 이제 2600선 회복을 눈앞에 뒀고요. 네. 장시장 직후에는 사실 2600선도 올라섰었습니다. 그래서 4일 지난 5일 이후 이제 4일 만에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으니까 아마도 곧 2600선 도달하지 않을까 종가 기준으로도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코스닥은 2.57%가 올랐습니다.
포인트가 올라서 760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켠 가운데 어제 동반 약세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또 동반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은 것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수급상 지금 여전히 개인들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네.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조금 적다 이런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아직 코스피가 2,700을 회복하기까지는 남은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던 것은 아무래도 실업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겠죠.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네. 이게 23만 3천 건을 기록을 해서 전주 대비 16,000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해고되는 노동자가 줄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네. 다우지수가 1.76% 급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2.87%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이게 지수가 급락을 했던 게 노동시장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노동시장 데이터가 또 개선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지수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폭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특히 고용지표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회복을 해도 이게 강한 매수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네. 또 주가를 밀어올린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자면 달러 엔 환율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 즉 엔화의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이런 흐름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가 좀 더뎌지고 있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이 역시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당분간 증시의 등락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 또 하나 엔화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수도권의 총 8만 가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안이 담겼죠. 서울시가 오늘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서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부의 제안에 고민은 컸는데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주택 공급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거 공급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낼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원칙은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일단 훼손돼서 그렇죠. 훼손돼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제 지역으로 검토를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해제된 지역에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을 계획도 내놨습니다. 참고로 장기 전세주택에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에 아이까지 낳게 되면 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아이가 한 다 제도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죠. 같이 살 수 있도록 한 거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고요. 그린벨트 해제 추진으로 투기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전체 그린벨트 149제곱킬로미터 중에서 125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이제 올해 말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서울 강남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강북권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산지기 때문에 네. 택지 개발에는 좀 부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강남권 예를 들면 뭐 수서 지역의 차량 기지나 네. 아니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현재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떨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이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이거든요. 사실 이 공급 시기 면에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충분히 해소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절차도 있지만 해제가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공급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네. 8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종 절차를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장의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지 않아도 녹지 면적이 적은데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좀 보존 가능한 녹지는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서울시와 협의는 지금 거의 끝낸 것 같지만 남은 절차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그 환경 영향 평가도 남아 있고요. 농지의 경우에는 이제 네. 농식품부와의 협력도 거쳐야 되거든요. 남은 절차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결국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최근에 서울 지역 집값이 오르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현상이 관찰되면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플랜 B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또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네. 이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가 되겠죠.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수요 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플랜 B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삼계탕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뭐 17,000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요, 서울 기준 삼계탕 가격 지난 6월에는 16,885원이었는데요. 7월에 더 올랐습니다. 17,038원. 0.9% 153원이 더 올랐습니다. 17,000원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계탕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7년 전에 2017년에 처음으로 14,000원대 네. 올라섰었고요. 2022년에 15,000원, 작년에 이제 16,000원대로 올라섰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평균 가격이 17,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 서울 2만 지역에 원 넘는 것도 꽤 될걸요. 유명한 삼계탕 지역은 뭐 18,000원부터 비싼 곳은 2만 원에 네. 도달한 곳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7월 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의 대표 8개 외식 메뉴를 이 조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메뉴들은 전달과 그 가격이 다 같아요. 근데 삼계탕만 올랐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삼계탕 수요가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바깥에서 사 먹는 삼계탕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집에서 삼계탕을 조리해서 네. 혹은 간편식으로 보양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보양식, 집보신이라고도 요즘에 부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집에서 직접 해먹는 삼계탕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한국 물가정보에 따르면요, 이게 2019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집에서 해먹는 삼계탕 가격이 24,000원대였는데 네. 지난해는 34,000원대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간편식으로 삼계탕을 즐기는 수요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를 승인했었죠. 네, 가상자산이 이제는 제도권에 편입됐다고 봐야 할지 이 변화되는 흐름을 짚어보고요. 우리는 이 변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네, 가상자산이 뭔가를 보여줬죠. 원래 이렇게 암호화폐는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뭐 두 자리 떨어지고 하루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일반 시장은. 뭐 네. 아마 이번에 두 자리가 아니었을걸요. 그런데도 뭐 블랙 먼데이라고 했는데 8%대인가 네. 그랬었죠, 코스피가. 8%대 떨어지는 거는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네. 근데 이번에는 네. 하루 만에 한 15% 이상 떨어졌었죠. 네. 하루 만에 15%가량 떨어졌었다고요? 네. 그만큼 다시 또 반등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음 네. 날부터 바로 회복했고요. 네. 지금 뭐 7만 달러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6만 달러 넘어서서 네. 월요일에는 5만 달러가 깨졌어요. 그 전주에 네. 7만 달러였는데 예. 월요일에 하루 만에 6만 이번 달러. 월요일에. 네, 블랙몬데이에 네. 6만 달러 초입에서 5만 달러까지 깨졌었죠. 예. 그러다 지금 오늘은 어느 오늘 정도까지? 5만 4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한화로 어느 정도 되죠? 6만 4천 달러 됩니다. 한화로 계산 안 해보셨죠? 하나로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6만 2천 달러.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역시 3월 달. 네. 예, 그때 7만 2천 달러를 찍었었죠. 네. 그때만 해도 계속 또 갈 것만 갔다가 네. 또 이렇게 무슨 변곡점 약간 무슨 계기가 생기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그 이제 등락을 거듭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크게 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다시 오르게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가상자산이 제일 먼저 빠졌고요. 네. 역시 또 정통 금융시장이 회복하니까 네. 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집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향방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월가가 네. 주목을 한 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다. 비상관 자산이다. 자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비상관 자산이고요. 아, 거시 경제적 환경 변화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 네. 예를 들면 금이나 뭐 지금 문제가 된 엔화나 네. 그다음에 그림들, 네. 부동산 관련한 상품도 약간 들어가는데요. 네. 요새는 비상관 자산을 서치하면 네. 가상 자산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 근데 뭐 비상관 자산이기는커녕 네. 예, 이렇게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거나 하면 다른 금융자산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또 먼저 회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동성은 큰데 네. 비상관 자산이라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관 자산이니까 네. 이렇게 떨어질 때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금은 뭐 1.3% 뭐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네, 네. 떨어졌지만 그래서 네. 금 같은 게 원래 비상관 자산인데 그 금은 비상관 자산이고 곧 안전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관성이 언제부터 높았냐면 코로나 때부터 높았다가 네. 2023년도에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그게 좋은 의미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혼자 떨어지면서 네. 상관성이 약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관성이 높다는 게 어떻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 오르면 같이 오르고요. 네. 주식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관 자산이라고 10년 전엔 그랬는데 네. 최근을 보니까 상관 관계가 더 높아졌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의 레포트를 보면 비트코인을 조금 담아야 되는 이유가 네.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에 담는 아, 겁니다. 네. 그런데 상관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되게 편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금융시장이라는 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새벽에 일어나면 네.
주식은 못 파는데 바로 네, 비트코인은 바로 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10년 전에 얘기했던 비상관 자산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변화돼서 상관 자산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장기 추세를 보면 비상관 네. 자산이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내부적 요인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많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네. 또 이렇게 또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 네. 언제나 더 민감하게 흔들렸어요. 예를 들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때 전 세계 주식 가격이 붕괴했는데 네. 비트코인은 붕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네. 근데 내부적 요인이 가격 변동을 좌우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 팬데믹 같은 거는 내부적 요인은 아닌 거고 그렇죠. 원래 자체의 내부적 요인은 뭐예요? 그 암호화폐는 단 하나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네. 주기의 반감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지난번 반감기가 언제였었죠? 2020년이었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24년 아직 안 온 건가요? 마지막 반감기는 반감기. 네, 4월 달. 그렇죠. 네, 올해였던 거를 올해 기억하는데. 4월 달. 네. 반감기가 몇 번 거듭되면 정말 희소해지는 걸까요? 이미 3.1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미 나오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네. 처음에는 50개씩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3.1이 나오니까요. 네. 앞으로 한 50개가 얼마에 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간이요? 10분에 50개. 10분에 50개. 네, 근데 10분. 그게 지금 3.2개로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채굴을 해도 계속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애초에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 향방과 NK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제 경험상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뭔가 좀 달라진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굉장히 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이더리움 ETF 승인 직전에 나왔어요. 그러셨나요? 1주 전에 나와가지고 네, 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과 반대로 제가 폴리티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폴리티코를 봤더니 네. 그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 네. 근데 폴리티코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워닝을 줬습니다. 네. 이거를 뺏으려면 승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승인 쪽에도 비중을 둔다고 했는데 승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정치 이슈구나. 그러니까 빨리 안 거죠 폴리티코가. 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자신의 정치 아젠다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나라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했었고 미국이 가장 크죠. 그래서 네. 내슈빌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네, 직접 네. 출연해서 예.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물론 거기 가면 이제 약간 선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나.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산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하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슈빌이라는 게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가 열렸던 그걸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비트코인과 크립토라고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르죠? 비트코인이 대장주고요. 네. 비중이 한 60%에서 40%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땐 60%까지 올라가고요. 혼자. 네. 시장이 좋을 땐 40% 떨어지지만 네. 비트코인을 다 따라하죠. 나머지 크립토는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2만. 가상화폐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맞습니다. 안에 네. 비트코인이 비중이 60%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재임 시에는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사기다라고 했었었나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인가요? 선거를 위해서 바뀐 것도 있고요. 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은 네.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네. 비트코인 채굴, 나머지 채굴은 전부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 세력이 바로 네. 석유 채굴업자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들. 네. 그 미국의 셰일가스는 전역에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천연가스관으로나 송유관을 깔려면 예.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승인을 거의 안 해줍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거를 트럭이나 기차로 실어야 되는데 액화시켜서 실어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메탄
채로 버립니다. 네. 메타는 온실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태워버려야 되는데 네.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이런 그 쉐일 그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면서 발전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채굴의 효율성이 높아서 네. 비트코인 전 세계 채굴량의 40%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게 한때 네. 중국이 60% 70%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이런 방식하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말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업자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까지 언급하기를 뭐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준비 자산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네. 그 직전에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호흡하고 발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네.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 지금 600억 달러가 넘죠. 100만 네. 개를 비축해서 20년 동안 팔지 않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이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20년 후면. 네, 그래서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법안인데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전략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팔지 않겠다, 정부가 팔지 않겠다라는 게 훨씬 더 방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은 거의 공짜로 비트코인을 구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 2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중에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범죄자들한테 이제 뺏어요. 은닉 수익 예. 이런 걸. 그래서 막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언제 파냐면요. 네. 지난 블랙 먼데이 같을 때 네.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히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일을 몇 번 했었고 실제로 6월 달하고 7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독일 정부가 그런 범죄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얻은 거를 팔아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압수해가지고 예, 시장에 매각한 거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구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전기를 쓰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정부는 그냥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쉽게 팔아버리는데 네. 정부가 팔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런데 안 팔겠다는 메시지가 큰 거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 팔겠다는 메시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시장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독일 6월 7월이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한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네. 근데 미국은 2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앞서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가상자산에 대한. 원래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성향은 네. 민주당 쪽에서도 좀 더 급진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환경운동하는 쪽이나 그러면 그쪽은 이제 화석연료 정말 싫어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린피스는 비트코인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야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그쪽 목소리를 거의 안 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하원 의원 14명이 편지를 보냈어요. 네. 우리가 이 크립토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네. 선거 어렵다. 아. 그래서 좀 포용 정책을 써야 된다.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네. 크립토는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7월이었나 그랬잖아요. 네, 7월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상 자산이 제도권에 좀 편입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안 할 거를 SEC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의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이더리움까지 그렇게 승인을 하진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그 투자 자문 기관의 돈을 투자해주는 네. 그런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관련한 파생 상품을 일부 담아도 된다라는 청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네.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다른 알트코인, 네, 그 현물 상장지수 펀드도 승인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네, 있죠. 네. 가장 유망한 게 솔라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더리움이 실제로 7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네. 이더리움이 제일 지금 암호화폐 중에서 유망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아요. 아. 월요일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솔라나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지향하는 바가 같은데 네. 솔라나가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훨씬 빠르고 그 수수료가 싸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솔라나가 훨씬 더 빠르고 싸니까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8월 7일에 네. 브라질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솔라나 ETF를 세계 최초로 이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의 청신호를 줬죠. 완전 승인까지는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라나가 되게 유망합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는 다르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여타의 것과는 좀 다른 걸 지향해요. 달러를 대체하겠다거나 이런 야심이 출발부터 달랐는데 네. 이더리움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디파이나든가 NFT를 발행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네.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수수료가 비싸고 좀 느려요. 그런데 솔라나는 그렇죠. 빠르죠. 솔라나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1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솔라나도 ETF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크게 오를 겁니다. 후발주자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브라질 말씀하셨는데 뭐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이런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이제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좀 많이 조심스럽고 신중하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해석이지만. 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상의 기초자산이 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 국내외 통화, 네. 일반 상품,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이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근데 가상자산은 이 기초자산 법률주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방향은 당연히 이번 총선 때 양당이 모두 되게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공약을 냈고요. 네.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현물 ETF 승인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 공약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당 이번에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주된 이유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투자자를 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망으로는 언제쯤 그 비트코인 그 현물 ETF가 나올 거로 예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일단 더 중요한 정치가 지금 안개 속이니까 일단은 그게 좀 정리가 돼서 돼야지 입장을 관료들이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난달 19일부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가상자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잠깐 좀 말씀해 네, 주시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은 이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도화했다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 전에 특검법이 이제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입니다. 네, 일단 사업자들은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콜드 월렛이라고 네. 그 해킹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은 대부분 내부자 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서 기존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의 이제 그 재량적 해석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게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명확한 어떤 이사 뭐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주주나 이런 게.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네. 굉장히 무섭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면 네. 최고 종신형까지도 갈 수가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법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정부가 일단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2년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정부가 어떤 공약이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그 매번 거래하는 것에 기록을 남기려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전부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한테 마련하라고 했어요. 근데 네. 거래소들이 그거를 마련 못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내부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모두 기록에 남아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과세 당국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네. 몇 달 전부터 이쪽 과세 쪽의 전문가들이 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너무나 많은 변곡점을 겪어 오셨는데 어떻게 장단기, 중장기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상자산의 낙폭이 만약에 기존의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낙폭이면은 우리는 블랙 먼데이를 거의 2달에 한 번씩 맞이하는 건데요. 네. 시장은 뭐 30년 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상자산은 저가 10년 동안 50% 이상의 낙폭을 한 4-5개를 겪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어떤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는 실제로 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지키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반등돼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 전에 피자 한 판 값으로 비트코인 얼마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막 회자되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샀던 사람들은 뭐 지금 급등락이 뭐 좀 태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지만 그렇죠.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뛰어든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네. 앞으로 이런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끝으로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월달 분위기에서 비트코인 막 1억 넘었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특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7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자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복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제 지인들한테도 비트코인 투자할 때는 다음 달에 반토막 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라. 근데 3년 이상 기다리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다라고 네. 이제 제 주변 지인과 확언을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한 3년 뒤에 맞았던 거죠. 그럼요.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은 근데 없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꼭 담보하는 건 아니라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의 네.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말할 정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투자자에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리스크라는 단어, 뭐 투자 세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실상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은 리스크와 더불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놓여 있는 리스크의 세계를 보여주고 현명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스크의 과학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리스크란 말 참 많이 하는데 예.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네. 먼저 리스크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부터 좀 약간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리스크 그러면은 은하어를 번역할 때 위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 폭락이라든가 대형 사고 아니면 인생사에서 불행한 일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알아야 되는 거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도를 안 해보게 되면 평생 연애를 상상만 한다고 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내가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네. 연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감수하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빼고
이 단어의 유래를 보게 되면 리스크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바다의 위험한 장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바다의 위험한 장애물. 예, 요 책에 이제 그리스어 원문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바다의 위험한 장애물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위험한 사물로 나타내는 단어를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변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6세기에 신대륙 탐험이 이뤄지면서 그 의미가 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냐면 바다를 볼 때 바다를 보면서 내가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인식의 변화거든요. 여기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통계와 확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네. 위험을 계산하려고 그러는 우리가 측정된 리스크, 네. 계산된 리스크. 우리가 뭐 선물 옵션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그 계산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선물 옵션 가격 결정 모형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계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측정하려고 그러는 인간들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현대 금융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숫자라든가 어떤 가격으로 그쵸. 표시하는 게 가능해진 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지 않으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다행히 현대의 리스크를 측정 관리할 수단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네. 이런 걸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 네. 먼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 그냥 정의한 리스크의 개념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리스크란 좋든 나쁘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과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날 일과 그다음에 확률이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확률 같은 것이 바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네. 재미난 거는 이 리스크는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이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네. 예. 그래요. 자, 이게 처음에 원 제목이 뭐였죠? 이게 원 제목이 네. 한글로 번역하자 그러면 네. 사창가의 집으로 걸어간 경작자란 원작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전혀 다르네. 이 리스크에 과학하면 이제 전혀 느낌이 달라요. 예. 예. 이게 이제 경제학자가 사창가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출판사에서. 네. 그래서 리스크의 과학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네. 왜 이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책에서 리스크를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직접 현장 취재를 해요. 만나고. 네. 그게 이제 보통 경제학자가 쓴 책들이 또 분석적이고 이렇게 현장 취재하는 것들은 저널리스트나 기자들이 쓴 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경제학자가 실제 사람들의 직업 하는 일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네. 리스크란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례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네바다주에서 합법적인 매춘업소. 그래서 네, 이제 책 네.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합법적인 매춘업소에서 왜 그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되게 비싼데 이들이 왜 합법적인 매춘업소에서 일할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몰래 일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리스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합법적인 그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살인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폭행과 살인에 대한 리스크 노출이 너무너무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크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리스크에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산업이 헐리우드 산업이죠. 네. 헐리우드 영화와 투자. 영화와 투자는 어떻게 리스크가 되는가. 파파라치. 그다음에 포커와 확률. 그다음에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이 리스크를 인식하는 태도. 네. 그다음에 경주마 사육 경주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외국에서는 경주마 한 마리의 그 품종 소위 말하는 그 순말이 씨를 뿌리는 순말이 네, 가격이 네. 한 번 그 씨를 뿌리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이 네. 책 나왔는데 뭐 한 번에 뭐 8천만 원 몇 억씩 합니다. 뭐 이런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 네. 그다음에 이제 서핑 이제 바다에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삶과 연관되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저자는 이 경제학자인데 은퇴 경제학을 전공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네. 은퇴 경제학 뭐 저도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은퇴 설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이제 자기 학문적 배경을 통해서 다양한 리스크의 세계를 그러니까 앨리슨 슈레거의 예, 책이죠. 예, 노란 맞습니다. 노란 표지인데 표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Surfing at Your Risk에서 예. 상어가 그려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헤엄치는 바다에서 서핑은 하는데 예. 그게 리스크인데 그렇죠.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행운으로 바꿀 수도 그쵸. 있다. 뭐 이런 예. 식의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책이. 거기서 네. 이제 빅 웨이브 서퍼라고 그래가지고 네. 파도가 특히 높은 네. 곳에서 타는 서퍼들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나 그런 얘기 이 책에 나와 있죠.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않는데 예.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부와 행운으로 그쵸. 바꿀 것인가라는 그쵸.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 관리 책입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네. 예. 자,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네. 실제 자산 관리나 투자 관점에서 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포커를 못 치는데 이 네. 포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포커 세계 챔피언은 필 헬무트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재미난 거는 인류 투자가들 중에서 포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래요? 게임. 예. 뭐 존 템플턴 존경받았던 그분도 대표적으로 대학교 때 학비의 3분의 1을 포커로 벌어줬던 분이고요. 네. 예. 국내에서 제가 아는 투자 잘하는 형님들 중에 포커 고수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포커 대회도 나가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포커를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 네. 필 헬무트라는 사람은 포커의 악동으로 유명한 인물이랍니다. 게임에서 지면 막 책상도 치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의 없이 우리 보통 매너가 없다 그러는데 욕설도 자주 하고 그런 전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욕설하는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 네. 네, 이 사람이 자기가 포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뭐냐면 감정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포커의 악동이 감정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에서 자기가 승리했던 비결은 인내심과 자제력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경기라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별명과 다르게 포커 게임을 할 때는 고도로 절제된 태도로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커 경기에서 이기려면 전체 판에서 네. 12% 이하로 베팅해야 된답니다. 그걸 계산하면서 하는 예. 거죠? 네, 30% 이상 베팅하면 돈을 딸 수 없고 아. 100% 매번 베팅하면 날리게 무조건 돼 돈을 있어요. 인다는 거죠. 주식도 되게 매우 비슷합니다. 아. 매번 주식 사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 사는 사람이 제일 돈 잘 수익을 많이 이게 오히려 이게 이제 얻는다 하더라고요. 매매 회전율에 대한 연구인데 100%는 아니지만 네. 매매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나 매매 회전율이 높은 펀드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회전율이 낮은 펀드보다 아니면 개인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인 연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포커도 비슷한 거죠. 12% 이하. 예. 네. 그래서 근데 포커 게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책에 나오는데 네. 그런데 대부분의 배팅을 한 횟수가 포커 선수들이 네. 25에서 50% 정도를 추산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필 헬무트라는 포커의 악동은 네. 12% 이하로 그만큼 자기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 한 위해서. 10번 정도 중에서 예. 많아야 한 번 조금 넘게 배팅을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런 절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제가 월드 시리즈 대회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네. 술도 절대 안 마시고 네. 성관계도 안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절제력을 키우려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너무 절제하다가 게임 중에 실신한 적도 있었답니다.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죠.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재미난 게 뭐냐면 손실을 봤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하다 보면 돈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다가 돈을 잃는 순간은 뭐냐면 리스크에 관대해져요. 이성을 잃고 에이, 더 해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면 더 베팅해야 되거든.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잃으면 네. 내가 빨리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네. 늘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갑자기 막 배포가 네. 커져요 오히려. 그냥 하면 안 돼요. 간이 배밖에 나오면 안 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네. 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황에서는 성공하려면 그 손실을 볼 때마다 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아. 내가 지나치게 다시 한번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이 되려고 그러는 성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이 이 책에 범죄자들에 있는 것 관한 중에서? 범죄자? 얘기는- 네. 예, 범죄자들인데 이게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확률 계산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2011년도 9월 11일 날 네. 우리가 이제 9.11 9.11 테러가 있었죠. 네, 네. 그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까 비행기 공포증으로 인해 갖고 자동차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가 비행기 사고보다 확률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더 많이 그렇게 사고가. 알려져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자동차 운전이 늘어나서 생겨서 추가적으로 사망한 인원을 추정한 게 1,600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사망했다는 통계 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강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오면 네. 확률적 추론을 좀 취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왜 자꾸 범죄를 자시하느냐. 네. 범죄자들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잡히지 않은 확률을 자기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 대다수가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책에 나온 내용에서 자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실제 통계를 보고 거의 다 잡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확률적 추론을 되게 매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우리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인간은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되어 있는 확률적 추론은 약하다. 비율로는. 근데 빈도로 된 거는 잘 이해한다. 네. 빈도. 이런 거죠. 0.1%. 네. 1,000명 중에 1명. 어떤 게 더 이해하기 편하세요? 1,000명 중에 1명. 이게 빈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내가 분석할 때 확률적으로 내가 볼 때 이거를 퍼센트가 아니라 빈도로 바꿔서 네.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확률적 추론이 약한 부분들을 네.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접근했는지 써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앨리스 슈레거의 책 끝으로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딱 말씀드리면 네. 이 굉장히 이 문장이 인상 깊었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네. 상황에 맞게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감수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감수하다가는 그런 폭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를 파악하는 그렇죠. 거. 그 가치를 알려고 그러면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리스크의 과학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